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청약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홍 수석은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지명 철회로 통합 인사 기조가 후퇴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방식을 택한 배경을 두곤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온 만큼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라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정부와 함께 더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해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는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 지명 배경엔 국민 통합의 물꼬를 트고자 했던 대통령의 진심이 있었다며 진영을 넘은 파격적 인사는 자질 문제와 별개로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명 철회 뒤 자신의 SNS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온 이재명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만시지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명백한 인사 참사이자 인사검증 실패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 공무 출장 중 건강이 악화하면서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이 부의장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4시 48분 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회의 참석자 호찌민에 도착한 뒤 이튿날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을 국내로 운구하는 비행편은 내일 새벽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군사정권 시절에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고요. 정치권에서는 칠선 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낸 그야말로 진보 진영의 좌장으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고인의 삶을 홍민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뛰어든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민청학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고문과 수감 생활에도 87년 6월 항쟁의 선봉장 역할을 피하지 않았고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며 현실 정치에 투신했습니다. 1988년 광주 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군의 살상 행위를 따져묻던 고인의 모습은 국민 앞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서울 관악을 의원으로 내리 5선을 하는 동안 고인은 소신 있는 전략가로 정치적 위상을 키웠습니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주도하며 이른바 이해찬 세대라는 말을 낳았고 사회교육 교육비를 절감을 하고 학생들의 입시 고통을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참여정부 출범 직후엔 열린우리당 창당을 이끈 뒤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마다치 않는 모습에 버럭 총리, 실세 총리란 수식어도 따라붙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품위 있게 질의하고 사리에 맞춰서 질의하면은 저도 사리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고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친노계 자장으로 자리매김한 고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을 돕는 과정에서 당대표직 사퇴와 총선 컷오프 같은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행정 수도의 상징인 세종에서 6선, 7선에 성공하며 여전한 저력을 과시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총선 압승을 이끌었습니다. 10년 가지고는 정책을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도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고인은 2020년 여의도 정치에서 물러난 뒤에도 당내 원로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원했습니다. DJ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민주 진영을 앞장서 지켜온 고인은 생애 마지막까지 해외에서 공직을 수행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는 28일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기소된 3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해왔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거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오는 28일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의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거운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김 씨는 여전히 시세 조종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상황도 잘 몰랐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문외한이라 돈을 대는 단순 전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김 씨가 주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데다 손실보장 약정까지 맺어 주가 조작을 모를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당에게 돈을 맡기며 40%라는 고율의 이익 분배까지 약속해줬다고 말하는 녹취까지 법정에서 제시했습니다. 김 씨는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고 버티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실물을 제출하자 의례적 선물로 받은 거라고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장 차관이 통일교 행사에 축사하고 일부 통일교 수건 사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론하는 등 실제 청탁이 실현된 점에 주목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여론조사는 쓸모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명 씨와 김 씨 사이 문자를 보면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의를 이어간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반박합니다. 이렇게 몰랐다와 알았다, 있었다와 없었다는 정반대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런 김건희 씨의 3가지 혐의는 모두 대선 전부터 길게는 수십 년 이어진 인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특검의 공소장에 기록된 시작을 안동준 기자가 훑어봤습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에 따르면 주가 조작의 중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2004년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씨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에 항상 후원자로 이름을 올리고 김 씨도 2009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외에서 8억 원어치 사들이는 등 둘 사이 협력은 끈끈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권 전 회장이 주가 부양을 위해 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모두 36억 원이 든 계좌를 빌려주며 조작에 발을 들였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사업적 동반관계가 이어지다 불법적인 부분에까지 함께 가게 된 겁니다. 2010년 10월경부터 2012월 12월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아파트 이웃인 함성득 동기대학교 교수를 통해 만났습니다. 특검 주장에 따르면 김 씨는 제 남편은 제가 제어하면 된다면서 명 씨를 통해 지지율 동향을 챙기거나 조언을 구하는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았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하고 윤석열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통일교와의 가교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소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좌천성 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조언하는 등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전 씨가 전달하는 통일교의 선물과 청탁을 고스란히 받았고 전 씨 지시로 전화해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는 불법적인 일로 이끄는 인연들을 끊기보다는 오히려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돼 울산과 부산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충남경찰청에서 조사하는 17명은 오늘 구속 여부가 가려집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송환 한국 국적 피해자 가운데 가장 많은 49명이 압송된 부산. 영장 실질 심사에도 대형 버스가 동원됐습니다. 버스에서 줄줄이 내린 피해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왜 가셨습니까? 고문당하거나 납치되신 적 있으신가요? 한 명이 심사를 포기하면서 모두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190여 명에게 6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판사 2명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워낙 인원이 많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연애빙자 사기를 벌이다 체포돼 울산으로 압송된 부부 역시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과 같은 시각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마찬가지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부부는 법정으로 향하기 전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며 짧게 신경을 밝혔습니다.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 어떻게 포섭해서 풀려났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3일 국내 소환된 이후 울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만큼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자금을 댄 뒷배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특별 대응 TF를 통해 국내에 송환된 피해자는 모두 73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비교적 죄가 가벼운 한 명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경찰청에서 조사하는 1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월요일 오후에 열릴 전망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경찰 수사팀이 부산에 꾸려집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2개 수사대 45명 규모의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를 부산경찰청에 설치해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부산경찰청장의 지휘와 보고를 배제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사건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고 경찰은 배후와 공모 세력, 당시 테러로 지정되지 않는 경위 등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김 씨는 부산 가덕도에 방문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청은 수락산 중턱에 있는 사찰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산림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진화 차량 29대와 진화 인력 15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소방당국과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적응형 순항 제어, 크루즈 기능 켜두고 차 운전하는 분들 꽤 많으시죠? ACC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믿고 딴짓하다가 발생하는 2차 사고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달 15일 SUV가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거쳐서 2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ACC를 켜두고 졸음운전을 한 게 화근이었는데요. 이런 2차 사고 사망자 중에 14%가 ACC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엔 3건이 발생해서 6명이, 작년엔 3건이 발생해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78%는 졸음운전이나 전방 주시 태만이 원인이었고요.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는데 2차 사고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ACC 기능의 한계와 위험성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을 지날 때 감속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 기사는 아이폰 비번 공개 안 하고 입국다는 피의자들 때문에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는다는 내용입니다. 강선우, 김병기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강제 수사 대상 피의자들이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죠. 아이폰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우 횟수가 이론상으로 560억 개나 달한다고 하고요. 일정 횟수 이상 비밀번호 입력에 실패하면 기기 안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이래서 영국과 프랑스, 호주에선 수사기관의 비밀번호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는 법적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해외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진술 거부권 같은 기본권과 충돌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빚도 돈도 모두 늙어간다는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우선 노인 파산이 역대 가장 많습니다. 전체 파산 신청자 중에 60세 이상 비중은 매년 꾸준히 이렇게 증가세입니다. 작년엔 46%였으니까 파산 신청 절반이 60세 이상 어르신이란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재파산 신청을 한 60세 이상의 비중도 56.2%나 됩니다. 5년 사이에 13.1%포인트나 급증한 겁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8, 90대 부모가 고령층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 상속의 규모도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상속의 56%가 보시다시피 노노 상속입니다. 자산이 젊은 층으로 넘어가지 않고 고령층에 머물면서 자산 잠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볼 기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욕 외교에 파이브 아이즈도 등을 돌렸다는 내용인데요. 파이브 아이즈가 뭔지, 왜 파열음이 커지는지 조선일보가 정리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5개국이 참여하는 영미권의 정보 동맹입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안보 동맹체 중에서도 더 끈끈한 혈맹, 미국의 최우방 동맹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영국과 캐나다가 트럼프에 맞서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나토군이 필요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트럼프가 말하자 영국은 격분했는데요. 스타머 총리는 모욕적이고 끔찍하다면서 미국과 카리브해 군사작전 관련 기밀 정보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또 트럼프와 캐나다의 관계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죠. 카니 총리를 또다시 미국의 주지사라고 부르면서 중국과 손잡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 덕분에 사는 게 아니라면서 맞받았고요. 트럼프의 모욕 외교와 거래주의, 고립주의에 파이브 아이즈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월 2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요원의 총격에 30대 미국인이 또 숨지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인 미네소타에선 영하 20도의 혹한의 날씨 속에도 많은 시민이 연방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가 공격받고 있다는 경종이 돼야 한다며 분노는 정당하고 불의에 맞서는 게 시민이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요원이 쏜 총에 37살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숨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연방 요원들과 지역 경찰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지역 경찰이 법원에 수색영장을 제시했는데도 국토안보부 요원들은 진입을 막아선 겁니다. 당시 프레티는 손에 전화기만 들고 있었고 요원이 프레티가 소지한 총을 빼앗아 비무장인 상태에서 10발 이상 총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을 쏜 요원이 소속된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의 그레고리 보비노 사령관은 프레티가 요원들을 학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e brought a semi-automatic weapon to a riot, assaulted federal officers, and at some point they saw that weapon. 이에 미국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 93조 원이 반영된 새 출승인 6개 법안 일괄 처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don't stop this in its tracks. What you are seeing in Minnesota, people being killed simply for exercising their First Amendment rights, is going to be a regular feature in this country.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막고 처리안이 통과하려면 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소속은 53명이어서 단독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오는 30일까지 법안 일괄 처리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 업무 일시 중단, 셧다운이 또 일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이민 세관 단속국의 경우 공공안전 기능으로 분류돼 예산을 이미 많이 확보해 셧다운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수 보수단체로 꼽히는 총기 소지 권리 옹호 단체들이 잇따라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 사건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미 법무부 소속 연방검사가 총기를 소지한 채 법 집행요원에게 접근하면 총을 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그러지 말라고 올린 글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이민단속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37살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관련 증거를 보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네소타 연방법원의 판사는 프레티 사망과 관련한 증거인멸 또는 증거 보존 실패를 막아달라는 미네소타주 당국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프레티의 총격 사망과 관련한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눈폭풍이 강타해 대규모 정전 사태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남부부터 북동부 지역에 눈과 함께 극심한 한파로 100만 가구 넘게 정전되는 등 최소 22개 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이 겨울 테마파크로 변했습니다. 의사당 주변에서는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하지만 어린이들에겐 신나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깜짝 선물입니다. 근처 공원에선 어른들도 눈싸움을 즐기며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The city is coming together to peg each other with snowballs. It's always nice. You don't know anyone here, but you know everyone here. So it feels cool. 하지만 미국 동부는 물론 남부와 중부를 강타한 눈폭풍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텍사스 등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최악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눈이 그치지 않으면서 하늘길도 막혀 일요일 하루에만 워싱턴 DC, 뉴욕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8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고 운행에 나선 차량들은 눈 속에 고립되거나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Broke down and or not broke down, but they're stuck in a Cadillac and they couldn't get to work, so I dropped them off at work. Their coworkers stuck at the same spot. They can't get to work. 폭풍 영향권에 있는 최소 22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연방정부는 26일 사무실을 닫기로 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눈폭풍이 북동부로 이동하면서 월요일인 26일까지 계속된 뒤 극심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외출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도 시사했는데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개인 SNS에다가 관련된 소식들을 올리고 있어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단기적인 배경이랑 장기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배경은 지금 이제 뭐 저희 627, 97, 11호 대책이 연달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 뭐 시공고가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거래만 좀 줄었을 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공급 유도를 통해서 집값 안정을 좀 꾀하겠다라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는 이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 기존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너무 자금이 많이 가 있었는데 예. 이 자금들을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뭐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기업들 자금으로 돌리면서 조금 더 경제의 어떤 성장률을 좀 올려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의 일환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두 가지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집값 안정에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그 앞뒤가 바뀐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시장을 네네네. 이기는 정부가 없다라는 얘기인 줄 알고 다시 봤더니 그 이게 이야기도 하긴 네,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예. 이게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가 이제 완전한 문장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주택 시장에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많은 주택 관련 정책들이 있었으나 집값을 잡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좀
쉽지 않았다, 그랬죠. 제한적이었다.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이기기는 좀 힘들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결기나 좀 더 아까 제가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좀 더 긴 호흡의 시장과의 어떻게 보면 뭐 전쟁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시장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네네네. 것으로 봤을 때 정부의 결기가 그 정도로 강하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좀 더 세게 내려고 했던 것의 일환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사실은 저희 앞날을 예측할 때 가장 좋은 가늠자는 과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정책들이 이 주택 가격을 잡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혹은 똘똘한 한채 현상 같은 현상 이런 것들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날의 정책들이 아주 정교하게 나오지 않을 때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형국보다는 조금 더 우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 발언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의 결과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거, 이거에 감정적으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걱정이 되는 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것들, 이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사실 매물 잠금의 걱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5월 9일까지 계약분, 그러니까 왜 이제 계약분이라는 것도 저희 중요할 것 같은데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양도세 이거 유예해 주는 거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것들을 계약하고 실제 거래하는데 시간이 한 100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움직여도 그때까지는 계약 못 맞출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때까지 계약분에 대해서 해주겠다라는 건 이제 사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그 전에는 5월 9일 이전에는 금매가 일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금매들이 나올 것 같냐 하면 이미 다주택자들이 단연간 일종의 뭐 투기 세력 같은 것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매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주택자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좀 덜 매력적인 매물들, 아무래도 핵심 지역보다는 비핵심 지역 매물들을 좀 내놓을 가능성도 네네네.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장은 좀 더 넓게 보아야, 좀 종합적으로 보아야 되는 게 최근에 나온 11호 대책이 뭐였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묶고 그다음에 네. 대출 규제를 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매물들이 나왔을 때 실제로 실수요자들 중에 누가 이런 매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보면 사실 정말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출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생길 거고 그렇게 보면 매물은 나오나 거래는 되지 않는 일들도 벌어질 수도 있고요. 전부 묶여 있으니까요. 네, 묶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5월 9일이 지나고 나서는 여전히 주택 가격이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이런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면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버티기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 나올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오히려 잠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매물이 줄어들면 기존 매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안 나오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요 쪽에서도 억제 정책이 대출 규제 정책이 세게 들어온 상황이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급 측면에서 신규 입주 같은 것들이 평소보다 반토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작년보다 좀 덜할 거라고 이 시장에서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 쪽에서 규제가 세게 들어간 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들이 당장 가격의 상승세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매물의 잠김 현상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금융안정 보고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전에 비해서 뭔가 대출 의존성이 주택 구입할 때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얘기를 저희가 뭐로 이해할 수 있냐면 강남이나 이런 핵심 지역에서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건 대출 의존성이 떨어진 예. 시장이 하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작용들이 오히려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측면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은 오름폭이 덜하지 오르지 않는 거는 결코 아닌 그런 시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팔 때보다 세금이 비싸도 들고 버틸 것인가라는 말까지 같이 올렸거든요. 이거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 6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정도의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한마디로 버티는 것이 더 이상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자가 1주택자가 보유나 거주 기간에 따라서 1년마다 4%씩 세금 공제를 받고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이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것들도 향후에 조금 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 결국은 이것들이 주는 메시지는 버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아마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주는 그런 방향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유예 폐지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시장이 주택 가격을 바라보는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만드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똘똘한 한차 현상의 심화라던가 아니면 매물의 잠김이라던가 이런 부작용들, 그리고 전세 시장에서의 또 매물 잠김이나 전세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로 또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토탈 패키지가 조금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6.27, 9.7 그리고 11호까지 세 번째 대책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는데 전망 지수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도 감지가 됩니다. 실제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대책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공급은 두 가지 공급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신규 공급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공급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생각은 아무래도 신규 공급, 택지 같은 것들,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런 공급들이 쉽지 않을 거다. 당장 서리풀 지구 같은 거 얘기 나왔더니 이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 심하고 이런 것들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공급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조금 공급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정부의 아주 촘촘한 어떤 꼼꼼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 이것은 세제 정책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변부라도 공급 정책이 같이 토탈 패키지로 나와서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또 부동산 가격만큼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한국 경제가 전체 체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일 텐데요. 좀 다소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학자 2명 중에 1명이 1%대 저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어떤 경제의 기초 체력 성장률이라는 게 있죠. 그 경제가 크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 평균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OECD 추산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1.9% 약간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1%대 성장이라는 게, 작년에 우리가 1% 성장하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이 1.8에서 2.23까지 나오고 있는데 1.1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낫겠지만 그렇다고 올해가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더 잘 성장하는 해가 되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단순히 지금 어떤 날씨의 변화로 굳은 날씨를 맞고 있기보다는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뭔가 좀 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좀 저성장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성장 구조가 지금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많은 분들의 걱정거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통화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맞물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재정 정책을 담당해 줄 기획예산처 장관, 계속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걱정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게요. 저희 보통 예전에 기획재정부를 뭐라고 불렸죠? 기재부라고 줄여 불렸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뭐라고 줄여 부르냐면 과기정통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어떤 부서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데요. 예전에 예전 정부 때도 기획예산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처를 줄여서 예산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획예산처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기획처라고 부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갖고 있던 앞으로 정책에 대한 기획 기능,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부 재정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 플랜을 짜는 조직으로서의 기획예산처를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을 더 강조를 하고 네,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를 앞으로는 기획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또 하나의 우리나라 문제가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반등시킬까? 이것들은 중장기적인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플래닝을 누가 할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기획처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는 단순히 정부의 예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부가 향후에 그리는 이런 중장기 블루프린트, 청사진들에 대해서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걱정도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거시적인 저성장 압박은 결국 가장 먼저 체력이 약한 곳을 타격하게 될 텐데요. 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자 수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피크를 쳤던 게 2000년대 초반이고요. 네. 그 이후로는 내수 소비의 비중은 GDP 대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나 됩니까? 지금 퍼센티지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미국이 70%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이거 50% 훨씬 미만일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OECD 국가 중에 아마 네덜란드 정도 제외하고는 가장 작은 내수 비중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수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부진합니다. 예를 들어 그 하나의 증거가 이런 겁니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올해 경제 성장은 얼마나 될까? 1.8%. 그런데 IT 부분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것들 수출 부분 제외하면 올해 성장이 1.4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수출,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수출 부분과 내수 부분의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내수가 그만큼 사실은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영업은 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 자영업이 좀 줄었다가 코로나 이후에 막 창업 같은 게 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이 자영업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했는데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2022년 후반부부터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됐다가 최근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영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굉장히 극한 상황이라는 말을 벌써 몇 년째 듣는 건지 모를 정도로 최근에 증시를 봐도 이렇게 어떤 양극화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청년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오히려 늘었고 청년 자영업자는 줄었다. 이거는 어떤 신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60대 이상은 보면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회사에서 임금 근로자로 은퇴해야 되는 연령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면 자기의 남은 생애는 길어지는데 결국 어떻게 할까? 자영업 같은 것들이 창업을 한다는 건데 최근에 자영업 창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얼마나 디지털 플랫폼 같은 데 잘 접목을 시키느냐인데 이 60대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또 하나 젊은 층은 임금 근로자로 들어가고 싶은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창업을 한다.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 하지만 최근에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데 얘기를 보면 30대 미만의 자영업자들이 사실 들어갈 때 창업 준비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60대에 비해서 가진 또 하나의 단점은 모아놓은 자본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들어갔다가 1년 미만 폐업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임금 근로자가 되지 못하고 자영업자가 되신 분들 중에 결국은 자금이나 경험이 풍부하지 못해서 빨리 다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벌어지는 것. 이것이 아마 30대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 나눠봤듯이 부동산 시장은 불안하고 또 장기 저성장 그리고 자영업의 위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정부가 가장 먼저 좀 집중해야 할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경총에서 했던 설문에서 경제학자들이 뽑은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이 뭐냐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산업 구조 개혁 촉진 및 경쟁 강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 잘 나가는 거 좋죠. 그런데 나머지 산업들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정부도 정책을 펴야 될 거고 기업들도 다음 스텝에 대한 생각들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가 강해지는 것.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쉬운 길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V리그 올스타전이 2년 만에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선수들은 재미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강추위 속 경기장을 찾은 만원 관중에 즐거움을 선물했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영하 15도의 강추위도 프로배구 별들의 축제 열기는 막지 못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사자보이즈 분장에 익살스러운 댄스까지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흥국생명 이다현은 전 소속팀 현대건설 강성현 감독과 함께 최근 화제가 된 굿바이 안무를 펼쳤고 우리카드 이상현과 삼성화재 김우진은 선글라스를 끼고 골반 댄스를 추며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평소 경기에서 볼 수 없는 이색 장면도 쏟아졌습니다. 옆 선수를 목말 태워 수비를 보는가 하면 감독이 부심 깃발을 대신 들고 심판에게 서브를 맡기기도 합니다. 박정환은 감독 정장 재킷을 입고 직접 작전 타임을 지휘하고 양효진은 주심을 끌어내리고 심판 자리까지 빼앗았습니다. 남녀 MVP는 가장 많은 세리머니를 선보인 김우진과 양효진에게 돌아갔습니다. 첫 올스타라 가지고 좀 준비가 미흡했던 게 많은데 다시 올스타전에 출전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준비해서 팬분들께 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시즌 때는 경기가 되게 막 엄청 타이트하고 막 서로 이제 이기려고 하는데 막 같은 팀, 다른 팀 선수끼리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최고의 서브왕은 시속 123km로 역대 최고 기록 타이의 강서브를 꽂은 한국전력 배논이 차지했고 여자부에선 실바가 시속 93km를 기록하며 2시즌 연속 서브 여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최고의 수비수를 뽑는 베스트 리베로 경연에서는 아이비 기업은행의 임명옥이 우승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지난 시즌 경기 도중에 신대용 전 울산 감독을 저격하는 골프 세레머니로 시선을 끌었던 베테랑 이청용 선수가 울산과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울산은 SNS를 통해 이청용 선수가 울산과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결별을 알렸습니다. 이청용은 친필 편지를 통해 지난 시즌 중 세레머니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선수로서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린다며 더 이성적으로 행동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강추위가 길어지네요. 이번 주에도 날이 춥다고요? 네, 지난주부터 한파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은 1월도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7.5도, 체감온도는 영하 11.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장기화하는 한파에 그 어느 때보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연일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 서쪽 곳곳에는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5cm, 호남 서부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눈이 날리는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이 영하 7.5도, 안동 영하 11.8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 남부지방은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과 전주 2도, 광주는 4도가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이번 한 주 내내 길게 이어지겠고 주말 무렵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일부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추위 속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월 26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